그러면 월급이 낮은 곳에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법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자기의 건설회사, 시공회사를 하나 창업하셨는데 공사는 성실하게 다 잘 해주셨는데 저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결국 연쇄부도가 나서 채무가 발생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자주 하다 보면 여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 미용실 같은 경우는 내가 100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명이 대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99명한테 3만원씩 커트비를 받으면 되니까 하나 떼어도 큰 지장은 없죠. 근데 시공이나 건설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크잖아요. 공사 10억치 받아가지고 내 인건비 빼먹고 뭐 5천만원 남기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10억치 20억치 공사를 내가 다 해줬는데 저기 거래처 중에 한 군데가 부도가 나서 내가 10억 대금을 못 받게 돼버리면 나도 상거래처나 이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 워낙 크게 물려 있으니까 이런 업종은 10번을 성공해도 마지막에 한 번 실패하면 채무가 많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그런 사안을 많이 봤습니다. 박리담이면 하나 안 받으면 그만인데 단가가 크다거나 대출을 많이 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떼이는 순간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도 못 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도 하고 압류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자기까지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큰 어려움에 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은 주택 분양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자꾸 급증을 하니까 건설사가 하나 부도가 나면 주변에서 같이 거래하던 중소규모의 시공사나 건설사가 연쇄도산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작년 고금리 기조부터 시작해서 특히 건설, 시공, 분양, 중개, 인테리어 이쪽에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점은 최근 직장의 논점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월급이 325만원이면 내 1인 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하면 나는 월 200만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170만원 직장으로 갑자기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170만원 빼기 125만원 하면 월 45만원만 변제하면 되니까 그러면 월급이 낮은 곳에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중견기업, 대기업, 공무원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하시죠. 좋은 직장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평택의 반도체 공장이나 배달일이나 이런 걸로 소득이 좀 높았던 분들은 낮은 데로 갑자기 가고 싶다, 이런 충동을 많이 느끼시죠. 여기에 대한 법원의 처리 기준은 법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최근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거기에 근무하는지 실제 직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비를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 빼기 125만원 해야 되는데 월급 빼기 90만원 이런 식으로 생계비를 줄여서 결국은 변제금은 더 높여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때도 많이 있고요. 또는 조건부 인가를 내려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철마다 채무자가 자기 월급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재산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계속 보고하기 위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변제를 더 받으려고 조건부 인가를 내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조건부 인가가 나오든 생계비가 일부 감액이 받든 간에 급여가 낮으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장의 진실성을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괜히 옮긴 게 아니다, 진짜 아파서 그런다, 고령이어서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닐 수가 없다, 다니던 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사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직을 했으면 이직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계비가 깎이든 조건부가 붙든 간에 만약에 낮은 급여가 됐는데 그걸로 통과한다면 훨씬 이득이니까. 이 사건 채무자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다가 자기 시공사를 만들었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설사, 이제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우울한 데는 많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건설사에 가서 월급을 530만원씩 받으시다가 이제 연배가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최저시급 180만원 받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일 기준으로는 최근 직장이 되는 거죠. 최저시급 받는 최근 직장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약간 의심할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생계비 감액은 안 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대학생 자녀가 한 명 있다는 이유로 1인 생계비 132만원을 빼서 매월 약 48만원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금은 굉장히 낮게 잘 나왔죠. 최근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변제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마 법원이 볼 때도 최근에 갑자기
월급을 줄였고 줄인 한도가 너무 크죠. 530에서 갑자기 180으로 줄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변제 기간을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논점은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못 받은 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서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고, 내가 물건을 납품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 받는 사람이라도 내 계좌에서 지인에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돌려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조사하다 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홍길동 채무자님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그거를 진짜 빌려주고 못 받은 건가? 아니면 저 사람한테 그냥 1억 줘버리고 은닉해놓고 채무만 탕감해달라고 나중에 저거 돌려받아서 같이 쓸 건가? 또는 재무제표에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이 1억이 잡혀있으면 아니 이걸 왜 안 돌려받았을까? 빨리 돌려받고 채무를 되는 데까지 변제했으면 되는데 저 사람한테 무슨 특별한 이익을 주려는 건가? 그래서 그 1억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죠. 내가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또는 미수금이나 매출 채권으로 잡혀있는 돈 1억이 청산가치에 들어오면 3년 동안 나는 1억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1억을 36개월로 나누면 나는 매월 최소 277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 큰 변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의 기준에 보면 대여금 채권의 경우에는 변제받지 못하는 사유를 엄격하게 소명을 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매출금 채권의 경우에도 회수되지 못한 매출금 채권은 재산, 채권이잖아. 받을 돈이란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선 법원에 대고 이게 진짜 회수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소송한 내역이 있으면 그거 제출하면 되죠. 고소장이든 가압류든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원압류든 뭐 경매 신청이든 유체동산 압류든 뭐든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출해줘서 내가 한다고 조치를 다 해봤는데 저 사람도 돈이 없어서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이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러면 진술서로 대처해서 그 내용을 또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랑 오랫동안 거래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부도가 나서 나도 연쇄 부도가 됐는데 대금을 받는 게 맞는데 저 사람도 그때 부도 나서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고 나 이외에 다른 채권자 상거래처들도 다 돈을 못 받았고 저 사람들이 고소해서 굳이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해봤자 받아올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 고소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회수 못하는 돈이니까,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그럴 돈이 아니니까, 정말 못 받는 돈이니까 이건 청산가치에 넣지 마라, 변제금을 높이지 마세요, 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분이 오시기 전에 가압류, 압류 신청한 게 있으셔가지고 그 자료들을 압류 결정문 받은 걸 법원에 다 제출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심을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못 돌려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재산을 부당하게 남준 게 아니니까 청산가치에 넣지 말자, 청산가치에서 빼도록 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못 받은 거래대금 수억 원은 전부 다 빼고 청산가치는 120만원, 그냥 남아있는 아주 소액의 재산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내가 지금 방금 취업했다 또는 지금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과, 그리고 내가 거래처에 주고 못 받은 돈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월급 받는 사람이라도 내 계좌에서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못 돌려받고 그대로 끝난 돈이 있다, 이런 게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